그럼 지금부터 이윤숙 대표님과 두 발표자분 그리고 김남선 CFO를 모시고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청중 질문 곧 받을 텐데 그 받기 전에 CFO님이 오늘 본 서비스들 공개한 거 보셨을 테니까 이쪽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어디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뭐 주가도 저희도 이제 주가 움직였고 그 전에 AI 기업들 관련들 주가들도 이제 움직였는데 이걸로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이 검색이랑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 구도 어떻게 달라질지 뭐 종합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청중들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아시아에서 아마 유일한 AI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저도 보면서 놀랐던 게 이게 B2C랑 B2B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DNA가 다르고 또 둘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 또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람들이 흔히 B2C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저희가 하는 것들 중 대다수의 활동들은 또 B2B거든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유저들 향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저희의 사업은 결국은 광고주들 그리고 저희 판매자들 상대로 저희가 일을 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그랬듯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B2B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마존은 못했던 것 중 저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었냐? 저희는 검색 회사였고 저희는 AI에 일찍부터 투자를 했고 앞으로 이 AI가 저희가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더 강력한 검색, 더 강력한 쇼핑의 경험으로 이어질지가 저희도 오늘 보면서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최근 마지막 세션 때도 보셨겠지만 이 B2B 서비스 또한 저희가 그동안 어렵게 만든 LLM 모형 기반의 그 저희의 모든 그 이런 서비스들, 플랫폼들, 특히 뉴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그 대항할 곳이 당연히 없는 저희만의 서비스, 특화된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점점 이 B2B 시장도 이게 세계적인 그 빅 자이언트들이 와서 이렇게 한 고객 한 땀 한 땀 이렇게 도와주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 고객사들도 AWS가 툭하면 뭐 니네가 알아서 해 거의 이런 상황인데 네이버와 같은 현지에 토착화된 저희가 현지의 고객들의 니즈를 잘 이해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해도 돼요. 뭐 왜 비용 절감을 왜 그거밖에 못하냐? 뭐 기타 등등. 네, 저기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 제비모건 양성욱입니다. 아까 그 이커머스 관련돼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좀 CFO님한테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예, 테이크 레이스를 그 올리는 전략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이제 5% 테이크 레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는 그 커머스 매출에 반영이 되고 3%는 핀텍 이렇게. 그러면 2%에서 뭐 추가로 2% 도착 보장. 그다음에 아까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이게 또 뭐 2% 가까이. 이러면 뭐 2배, 3배 매출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전체 우리 그 셀러들 중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얼마나 이제 그 페네트레이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전체 고객의 1%만 이용하면 별 임팩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페네트레이션 그 그로스 트래젝터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두 서비스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좀 더 임팩이 있을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브랜드 솔루션 이쪽부터 브랜드 세그멘트부터 하면 뭐 저희 GMB의 거의 10% 정도 좀 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쪽부터는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블렌드들이 이제 저희 숙제는 그거를 점점 그 비중을 올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그 테이크 레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 세계 그 어떤 플랫폼도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그거를 좀 상대적으로 저항 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여서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밸류 애드를 주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브랜드들한테 노출되지 않았던 공간을 드리면서
더 좋은 솔루션을 드리면서 서서히 올려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뭐 일괄적인 테이크 레이스에 손을 댈 수 있는 날도 오지 않는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솔루션 이게 뭐 도착 보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특히 저희는 이제 이 브랜드 쪽 공간이 앞으로 국내에서 쿠팡도 최근에 이제 뭐 럭셔리라든지 이쪽 좀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큰,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들의 D2C를 직접 잘 못하고 계시는 상황 실정이어서 저희가 그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면 훨씬 더 브랜드 쪽에서 그 페네트레이션이 훨씬 커지고 저희 전체 거래액의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 영업 마진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계산돼 가지고 나온 거며 그 이후로 더 높아질 뭐 가능성은 있는지, 그거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 마진이 급 하락했죠. 급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죄송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뭐 그동안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선투자, 굉장히 많은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뭐 모두가 그때는 성장, 앞으로 미래 성장을 좀 잘못 예측한 부분도 있었죠. 이게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그것을 이제 뭐 다시 바로 잡고, 뭐 해외에 있는 회사들처럼 뭐 함부로 구조조정 저희는 그런 거 절대 뭐 안 할 거고 그런 것도 못 하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작년 수준의 마진은 내년에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16%라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지난 1년간 보여드린 그 어떤 채용에서의 어떤 디스플린, 이거 계속 1년간 할 거고요. 또 그동안 좀 많이 효율화했던 마케팅 채널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할 거고, 특히 이제 자회사들 중에 웹툰이나 이런 데들의 어떤 흑자 전환, 또 점점 그 이익의 성장,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내년도 16% 회복은 저희는 그렇게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고, 물론 다시 20%까지 올라가야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처럼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2, 3년 동안 그 이상의 또 새로운 매출 기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저희가 아직 공개를 못할 그 특히 B2B 관련 그 AI 쪽에서 새로운 매출원들도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일본 그 검색하고 쇼핑 쪽에서 협력해 오던 것들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매출원이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의 목표는 다시 20%로 당연히 올라가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지만 저희가 성장하면서, 이게 뭐 비용을 스퀴즈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장을 하면서 리소스를 잘 배분을 하면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쪽에 BOA.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BOA 이수지입니다. 과금 쪽 이제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년에 3P 과금 모델들을 이제 저희도 오늘 조금 더 이제 발표를 하셨고, 쿠팡도 이제 연초부터 FLC죠. Fulfillment and Logistics by 쿠팡에서 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큰 이제 뭐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낄까?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커미션 레이트는 사실 뭐 쿠팡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훨씬 이것보다 높을 텐데, 배송까지 다 맡기고 저쪽 저 돈을 내느냐, 아니면 배송은 내가 하고 여기에서 우리 브랜드 솔루션과 도착 보장 이런 거 조금씩 더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과금을 하실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3P 과금 경쟁 컴페티티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과금도 이제 고객이 그만한 가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선사를 해주는 선물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입증해 나가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쿠팡하고 뭐가 다르냐? 쿠팡은 그냥 아마존의 모델을 그대로 그냥 커피 앤 페이스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LC도 이왕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국내에서 상당히 큰 물류 네트워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아마존처럼 이제 뭐 별도 서비스로 그거를 계속
그 이제 수익화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저희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 전략적인 판단을 의사결정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네이버의 또 장점이 있죠. 네이버는 쿠팡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3P 업체들이 저희는 어떤 컨플릭트라거나 그 자기네 물건, 자사 물건을 뭐 자기네 물건보다 먼저 판다든지 뭐 그러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채널인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광고 채널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가장 큰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 쿠팡만 해도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브랜드사들 특히 이 광고하고 판매가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다 같은 어떤 예산의 풀 안에서 둘 다 필요한 거죠. 결국은 노출이 필요한 거고, 광고에 돈을 쓰는 이유가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건데, 그게 하나의 유기적인 플랫폼에서 그게 이 모든 그 셀러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유저의 그 행동의 트래킹부터 해가지고 샌들러의 그 자기의 어떤 광고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거기서 판매까지 전환되는 그 전체의 과정은 이만한 그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가장 큰 광고 채널이고, 해외에서도 이렇게까지 검색 엔진이 1등인 플랫폼이 이 판매까지, 심지어 저희는 결제 데이터까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그 앞으로 좀 그동안 셀러들을 좀 그 저희의 서비스에 길들이기 온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쪽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잘 채워드리면으로써 그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또 새로운 가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온라인이라고 해서 되게 새롭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 오프라인만 있었을 때 봤을 때 예전에 그런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업체의 물건을 브랜드사가 납품하기도 하고, 하지만 물건을 납품해서 편하긴 하죠. 다 팔아주니까. 그리고 뭐 썩는 재고 이슈도 다 해결해 주니까. 하지만 30대 여자분들이 사는 건지 40대 여자분들이 사는 건지 도대체 이 물건의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신상품 개발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는 굳이 따지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들이 보통 직영몰을 만들든지 혹은 자체 대리점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팡은 이제 원피인 거고, 저희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D2C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3P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사들이 저희한테 제일 관심이 있으신 건 유저의 데이터입니다. 유저의,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CFO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가 어떤 그 경로로 쭉 움직여서 어디에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강남역에서 그 유저를 만나기 위해서 강남역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하면, 저희는 구매 데이터가 쭉 있기 때문에 그 패널이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저를 계속 트래킹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고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를 또 다른, 쿠팡하고는 또 다른 가치를 가진 채널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